저는 고등학교 2학년 유우키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가족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저는 그 회사의 후계자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아이는 저와 여동생 레나뿐이었으니 아들인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어릴 때부터 여러 학원을 다니며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든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성실하게 해내는 성격이 빛을 발휘해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중학교 입시에서도 국내 유수의 명문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차기 사장으로서의 순조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여름, 그런 제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유키, 엄마, 몸은 괜찮냐? 다리가 안 움직여. 아무 느낌도 안 나. 뭐? 트럭에 치였을 때 운이 나빴는지 제 다리는 마비되었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크게 낙담했고 그래도 내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폐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하지만 그 이후로 저에 대한 가족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우선 다니던 학원들이 전부 끊기게 되었고 심지어는 뭐? 전학? 그런 다리로는 더 이상 못 다닐 거 아니야? 얼마나 노력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됐어 이제. 부모님은 멋대로 퇴학 처리를 시켰고 저는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사지가 멀쩡했을 때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스케줄도 다 관리하던 부모님이 이제는 제게 거의 말도 안 걸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명백했죠. 제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이 주목한 건 여태껏 오냐오냐 하며 자유분방하게 키워온 레나였습니다. 아무래도 레나를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시키고 일단 사장 자리를 물려주어 태어난 손자에게 회사를 계승시키기로 했나 봅니다. 에휴, 그 녀석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해왔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는 레나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겠네. 유키는 어떻게 할까요? 냅둬. 휠체어나 타는 인간은 가문의 수치야. 아무리 저라도 그 말은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제 힘든 생활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빠! 왜? 내일부터 여름방학이네. 그러게. 오빠 전학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아리도 못 들어갔지? 뭐 그렇지. 아, 아니구나. 장애인이라서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겠네. 아니 그렇지 않아. 문학부 같은 곳은 받아줄 거라 생각해. 문학부? 찐따 모임이잖아. 그건 네 편견이야. 오빠한테 딱 맞는다는 말이잖아. 이제 예전처럼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엄청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도 열심히 할 거야. 공부는 독학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몸이 불편한 만큼 머리를 써서 돈을 벌도록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머리를 나를 위해서 좀 써봐. 무슨 말이야? 여름방학 숙제가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동아리도 하고 놀기도 해야 해서 바쁘니까 그딴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있는 오빠랑은 달라서 말이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숙제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왜? 오빠가 좋아하는 머리 쓰는 일이잖아. 그게 네 숙제랑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내가 대신해줬다는 걸 들키면 아빠한테 혼날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왜? 내가 숙제하기 싫다고 하니까 오빠한테 시키라고 말한 건 오히려 아빠였거든. 뭐? 앞으로 가족에게 도움되는 일도 없을 테니 그런 거라도 하라더라. 정말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까지 항상 오빠만 찾았었는데 꼴 좋다 진짜. 나는 그저 기대에 부응했을 뿐이야. 그딴 다리로는 힘드니까 포기하지 그래? 하다못해 나한테 도움이라도 되던가. 그게 앞으로 가장 크게 효도하는 길이라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미래의 사위를 부모님이 선정하는 대신 동생은 마음껏 인생을 즐겼고 제 학원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매달 동생 옷값이나 유흥비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저는 대학 수험을 허락받긴 했지만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 18살도 성인이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학비도 스스로 내야 했습니다. 솔직히 휠체어를 타고 혼자 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아파트 바닥에 걸려 넘어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든 홀로 일어나려고 허둥댄 적도 있습니다. 휠체어라서 보통 대학생들이 할 만한 알바는 거의 할 수 없었고 정말 궁핍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들어가기 어렵기로 유명한 명문대에 합격한 덕에 원격 과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학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겨나 오히려 좋았던 점은 저는 앞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열심히 해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게 기대를 걸지 않는 이상 뭘 하든 상관없었죠. 휠체어를 타면서 알게 된 건 사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 지금껏 길러온 힘을 발휘해보자. 그렇게 결심한 이후 공부도 병행해가며 많은 선배 사회인들을 만났고 인턴십을 통해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4년 후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주로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는 전략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온 후로 친가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지만 사회인 5년차가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고우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유오키 씨 핸드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저는 이번에 여동생분과 약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역시 모르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가족들과는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아서요. 이번에 여동생분과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식 얘기를 형님께 전했더니 일이 바빠서 못 올 거라고 했다는 말을 레나 씨에게 들어서 말이죠. 하다못해 인사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장인 장모님이 흐지부지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거군요. 왜 그분들은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실례지만 가족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명문 대학을 나와 경영을 전공하신 형님을 두고 저를 차기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말도 솔직히 이상해서요. 한번 만나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주말에 저는 마사요시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요시 씨죠? 네. 이게 가족이 저를 감추려 하는 이유예요. 죄송한데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마사요시 씨는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제가 실제로 경험해온 과거를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태도와 여동생의 행동이 저를 힘들게 하고 흥청망청 놀기만 한 일들까지도. 그러자 마사요시 씨는 점점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부당한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집은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유오키 씨. 이런 부탁을 하는 건 염치 없지만 그래도 레나 씨는 제가 사랑한 여자입니다. 유오키 씨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마사요시 씨에게 들은 작전은 심플하지만 확실히 저희 가족의 본성을 확인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 왔어요. 유오키? 왜 온 거니? 아들이 집에 오는 것도 안 돼?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좀 그렇단 말이야. 부모님은 대놓고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레나가 나오더니 진짜 엄마 아빠 빨리 쫓아내. 레나 오랜만이네. 나 이번에 결혼한다고 너 같은 장애인이 들러붙으면 파탄 날 거 아니야. 가족을 생각한다면 좀 꺼져. 그게 내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 숨죽이고 살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넌 이제 우리 집에서 쓸모 없으니까. 라고 하네요. 유오키 씨 말대로 아니 그보다 너무하시네요. 마사요시 씨. 설마 네가 그런 본성을 감추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왜 여기 있는 거야? 네가 하도 형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거든. 네가 형님께 해온 일들도 전부 다 들었어. 뭐?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집안의 사위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부탁드릴게요. 잠깐, 그건 안 되네.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당신들은 유우키 씨를 돌봐줘야 했어. 왜 이런 걷지도 못하는 놈을 돌봐야 하는데? 걷는 것만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거라면 사지 멀쩡한 인간을 대량으로 쓰면 그만이야. 하지만 경영은 그런 간단한 게 아니야. 유오키 씨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인류 대기업에서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의 인간이라는 건 몰랐지? 뭐? 얘가? 저는 그런 유오키 씨를 존경합니다. 이분을 두고 사장이 된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럼 유오키를 사장 자리에 앉히고 자네를 부사장으로 하지. 어떤가? 그러자 실제 업무는 자네가 하면 그만인 거니까. 저는 부당한 일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비뚤어진 사고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럼 이만. 잠깐만, 마사요시 씨. 네가 바람 피운 것도 다 알고 있거든. 이미 조사 다 했어. 뭐? 뭐시? 에? 가시죠, 요키 씨.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마사요시 씨는 휠체어를 밀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따지는 목소리와 레나의 짜증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마사요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가족분들께는 좀 그렇지만 과격하게 말하자면 저야말로 사양입니다. 저는 쌓였던 응어리가 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사요시 씨와 함께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장애인이 사회에서 활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회사로 감사하게도 많은 회사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사요시 씨와 함께 사회에 공헌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 카즈야. 34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 우선 나는 취업 빙하기 세대로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와중 운 좋게 한 회사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블랙 기업이다. 당시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전형적인 블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익숙함이라는 건 무서운 거라 큰 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신임 부장인 시노다 씨의 부임이다. 그는 현 사장의 아들로 연령은 40세 정도다. 그 사람은 너무 성가신 타입이었는데 사토, 자네 지금 잠깐 시간 되나? 무슨 일이시죠? 지금 새벽 2시인데요? 벌써 이런 시간이구만. 일에 집중하느라 모르고 있었네. 아, 네. 하여튼 말이야. 자네는 입사한 지 꽤 됐지? 네, 뭐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데도 파워가 있는 거구만. 감탄스럽군. 아닙니다. 저 혹시 업무 얘기라면 내일 아침 들어도 될까요? 아니.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뭐죠? 나는 이 회사를 개혁하려고 하거든. 개혁이라뇨? 이대로라면 시대에 뒤처져 버리고 말 걸세. 부임 후에 현장을 보고 그렇게 느꼈지. 그렇군요. 그러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확신하게 되었네. 그래서 자네의 협력이 필요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걸 자네가 생각해 주었으면 하네. 네? 긴 시간 동안 회사에 공헌해준 자네만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장님이 생각하신 거잖아요.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굳이 말하자면 감이지. 감이군요. 내일 중으로 개혁안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주게. 그렇다. 그는 의욕이 앞서는 타입이다. 그건 좋지만 구체성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의욕만 높은 사람이다. 갑자기 떠오른 걸 업무 명령으로 밀어붙이거나 휴일에 스터디라는 명목하에 이상한 세미나를 열거나 하며 사원들의 시간이 소중한 줄을 모른다. 참고로 이 세미나에 참가해도 돈은 일절 주지 않는다. 안 그래도 야근은 기본인데 유급 휴가? 뭐야 그게, 먹는 건가? 하는 분위기의 회사였는데 그가 상사가 되고 나서 더욱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 피폐해진 정신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건 어서 오세요. 항상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는 단골 술집이다. 더 정확히는 거기서 일하는 오이데 토모카 씨다. 얼굴이 예쁜 것도 있지만 그 부드럽고 환한 미소에 치유되는 기분이 든다. 그녀는 딱 봤을 때 20살 전후밖에 안 되어 보여. 먼저 말 걸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저기 괜찮으시면 라인 보내주세요. 네? 어느 날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참고로 나는 딱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를 포함해서 여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솔직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호의를 보이는 여자한테 연락처를 받아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결심하고 연락해보기로 했다. 저기 어제 연락처 받은 사람인데 저 아세요? 네, 당연하죠.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처 드려서. 아니요, 괜찮아요. 왜 저한테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 아, 그게 꼭 대화해보고 싶었다고 할까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죄송해요. 거의 뭐 고백이네요. 아니요, 저야말로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부터 시작해보는 것? 저는 이제 34살이라 꽤 나이 차이가 날 텐데요. 오이대 씨보다 꽤 연상이죠? 네, 13살 연상인데 저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사토 씨는 연하 싫어하세요? 혹시 그런 거라면 괜찮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이다. 실은 연락처 주고 나서 계속 긴장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하하, 그렇게 긴장하실 거 없는 극도로 평범한 남자예요, 저는. 그럴 리가요. 평범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돌하게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텐션이 너무 높았죠, 제가. 저도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좀 만날까요? 가능하면 둘이서만. 내가 여자한테 고백을 다 받다니 설마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후로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라인을 주고받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데이트도 거의 다 그녀가 리드했다. 연애는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리의 연애는 그렇게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휴일을 만들어 데이트도 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의 꽃이 피어났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모든 일의 경위를 알게 된 나는 상사 신호다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제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자네 책임이잖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획이 타사로 유출되고 말았다고. 그 프로젝트를 맡은 건 자네잖아.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계기는 컴퓨터에 깔린 바이러스 때문입니다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유출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저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개요간에 제대로 썼지 않습니까? 컴퓨터 보안이 너무 약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걸 무시한 건 부장님 아닙니까? 아니야. 개요간에 그런 사항은 없었네만. 분명 썼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조작해 놓은 거 아닌가? 저를 꼬리 자르기 하실 셈입니까? 뒤늦게 와서 책임 회피하려고 하다니 추하구만. 당신이 할 말인가요, 그게? 이대로라면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공헌해온 자네가 해고되는 건 마음 아프네. 그러니 제안을 하나 하지. 제안이요? 이번 유출로 거래처도 불만이 커. 그러니 자네가 직접 사과문을 하나 써주게. 그렇게 하면 자진 퇴사 취급으로 해주겠다고 사장님도 말씀하셨네. 퇴직금 등 각종 지원도 해주지. 즉 입마금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야 차기 사장인 당신 실수로 하기보다 일개 사원인 제 실수로 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 내일까지 대답을 부탁하네.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항해봐야 이득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내 실수로 바이러스 침입을 허용해 피해를 입힌 걸로 되었고 나는 그대로 회사를 떠났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결국 도마뱀 꼬리가 될 줄이야. 사회란 이런 곳인가. 무엇보다도 퇴직금에 낚여서 결국 그 머저리 상사의 계획대로 놀아난 것이 분하기도 했다. 그때 오이대 씨에게 연락이 왔다. 몸 상태는 괜찮으시죠? 일이 지금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걱정돼요. 힘들면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힘들지 않게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다행이다. 뭔가 트러블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결됐나 봐요. 대단하다. 이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 에?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당한 거지. 미안해. 푸념이나 늘어놓고. 아니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많이 분하죠? 그딴 회사에 미련은 없지만 솔직히 후련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혹시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일하실래요? 술집에서 알바라니 학창 시절이 떠오르네.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본사? 그러고 보니 토모카 가게는 체인점이네. 네, 마침 말하려던 참이에요. 사실 저는 본사 사장 딸이에요. 에? 물론 연락처를 드린 건 스카우트 목적은 아니지만 때마침 기획부에서 경험을 쌓을 인재를 찾고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셔서요. 아니 잠깐만.
나 뇌정지 왔어. 다시 한번 제대로 물어봤지만 그녀는 실제로 사장의 딸이었다. 그것도 엄청 큰 외식계 대기업. 그녀도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대학 졸업 후에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현장 일을 체험하기 위해 사장 딸임을 감추고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 여우에게 홀린 기분으로 그녀 손에 이끌려 인사부와 얘기를 나누고 그대로 채용되었다. 새로운 직장은 전보다 야근도 훨씬 적었지만 돈은 더 많이 준다. 지금까지 해온 고생은 무엇이었나 싶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몇 개월간 워라밸이 보장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직장 상사가 연락을 해왔다. 오랜만이구먼. 자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왔네. 예? 내가 사장님을 설득해서 자네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놨어. 지금 당장 복귀해도 좋아. 이제 됐습니다. 좋은 대우해주는 회사에 재취업했거든요. 거기서는 얼마 받고 있나? 더 좋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와 교섭을 해보지. 필사적이시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자네를 잃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본인 잘못을 인정 못하시나요? 지금 아주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가? 얼마 전에 전 동료, 즉 당신의 부하와 한잔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때 유출 사건으로 경로한 거래처를 결국 당신이 더 화나게 만들어 거래가 끊겼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마뱀 꼬리가 된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짝 오해가 있었을 뿐이네. 게다가 자네가 돌아와주면 해결될지도 모르고 말이야. 확실히 그 거래처 담당분과는 오래 알고 지내서 사이가 좋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왜지? 유출 사건이 제 탓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돌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이제 직원들 야근 수당조차 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요. 일시적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그 동료를 포함해 몇 명은 회사에 소송을 걸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야근 수당도 지급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는 회사는 점점 사람들이 그만두어 갔다. 예전부터 블랙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로 불만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여러 명에게 소송을 걸리고 유력한 거래처까지도 날린 회사는 더 이상 돌아가지도 못하고 도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그 머저리 상사도 갈 곳이 사라져 지금은 더 작은 회사에서 나이 어린 상사의 갈굼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굴도 예쁜 데다가 머리까지 비상한 여자친구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저는 부당한 일을 싫어하는 35살 샐러리맨 스고우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성격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독신으로 살아왔지만 얼마 전에 이런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여성과 만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 친가에 복잡한 사정에 있습니다. 친가에는 할머니와 제 부모님, 장남인 형까지 4명이서 살고 있는데 제 부모님은 너무 장남만을 편애하는 사람들이라 어렸을 적부터 무조건 형형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왜 둘째를 낳은 건가 싶었는데 엄마는 사실 딸이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건 또 아들이었기에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즉,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필요 없는 아이이자 돈도 애정도 드릴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건 부모 대신 애정을 쏟아주신 할머니 덕분입니다. 마사요시, 너는 엄청 대단한 아이란다. 할머니는 알 수 있어. 근데 엄마랑 아빠는 형만 챙기잖아. 마사요시한테는 할머니가 있잖니. 나 할머니 너무 좋아. 할머니도 우리 손자 사랑한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잘 나가는 재산가였고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 대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대를 이을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하게 자랐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대우를 못 받아 이른 나이에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라 당시에 스파르타식 교육에 염증을 느낀 아버지는 자기 자식은 느슨하게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극단적인 유토리 교육을 하게 되었고
엄격함은 전부 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마사요시 학비를 안 내주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지. 저 아이도 네 아이잖아. 나는 딸을 갖고 싶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할머니는 자신이 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더 이상 할머니만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국립대학에 진학해 장학금으로 버텨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왔기에 결혼 얘기도 할머니께만 드리고 친가에는 몇 년씩이나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마사요시. 형?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자기 입으로 말하고 쪽팔리지도 않아? 난 장남이야. 대를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쓰고 일가의 정통 후계자라고 경의를 표해야지. 둘째가 건방지게 말이야. 오랜만에 연락해와서는 용건이 대체 뭔데? 그런 형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마. 불길한 예감만 드는데 기뻐하렴. 내 아이를 양자로 드리게 해주지. 뭐야? 뭔데 이거? 아이고 이걸 보내야 되는데 잘못 갔네. 아니 잠깐만, 방금 무슨 사진이냐고 묻잖아. 귀엽지? 저렇게 꼬질꼬질해서 안색도 안 좋은 애한테 뭘 시키는 거야? 그리고 양자라니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 이 애는 내 둘째 아이인데 나는 딸이 갖고 싶었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입양시켜버릴까 했지만 할망구가 시끄럽게 굴어서 말이야. 그래도 할망구도 이제 입원해서 집에 없으니까 이 기회에 쫓아내려고 생각한 거지. 개소리 하지 마.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장남이 있으면 그걸로 됐으니까 빨리 다른 데 줘버리라고 말하던데. 부모나 자식이나 쓰레기 아니야? 뭐? 야, 입 조심해라 너. 나는 장남이라고. 장남이 뭐? 그냥 태어난 순서가 다를 뿐인 거잖아. 고작 그딴 걸로 이유를 붙여가면서 무슨 종 다루듯이 해도 되는 거야? 안 될 게 뭐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랬었잖아. 미쳤구나 진짜. 네가 거부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너 어차피 독신이잖아. 너 따위가 결혼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이미 결혼했어. 뭐? 진짜로? 자식은? 아직 없지. 그럼 딱 잘 됐네. 네가 결정해라. 얘를 고아원에 보낼지 네가 데려갈지. 둘째끼리 잘 통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가버렸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데려올 마음은 있지만 제게는 아내 나노가 있으니까요. 그녀에게 이 이상으로 부담을 줄 수는. 이 아이 누구야? 설마 숨겨둔 자식? 아니야. 조카야. 그렇다는 말은 그 형이라는 사람의 아이야? 잘 먹고 다니는 거 맞아? 엄청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형과 주고받은 연락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당신은 뭐가 고민인 건데? 들여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 당신한테 부담이 가게 되니까. 마사요 씨, 당신 캐치프레이즈 까먹었어? 부당한 일을 싫어한다. 나는 그런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나노 괜찮은 거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면 좋은 형이나 오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고마워, 나노. 울지 말고. 그렇게 저희는 형의 둘째인 유우키를 양자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우키는 태어난 후로 쭉 온 가족에게 구박을 받으며 커온 탓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입도 짧고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유우키를 나노는 정성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 덕에 유우키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1년 후에는 웃는 얼굴로 공원을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네? 임신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엄마 축하해. 나 꼭 내 동생을 지킬 거야. 유키 고마워. 동생 잘 부탁할게. 응. 근데 왜 그러니? 나도 계속 사랑해줘야 해. 당연하지. 일로 와. 안아줄게. 엄마 아파. 그 후로 저희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 유우키는 의젓하게 형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둘째라고 해서 장남인 유우키와 차별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저희는 4명에서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우키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5년이 지나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할머니가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사요 씨? 나야 할머니.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니야. 할머니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설마 증손자마저 너한테 맡기게 될 줄이야. 유키는 건강하니까 안심하세요.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친가 가족들은 이걸로 할망구 유산은 우리 몫이구나. 뭐? 노인네 참 명도 길어. 정말 쪼잔한 구두쇠였지. 뭐 내 동생들은 쉽게 상속 포기해줬으니 참 운이 좋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네들 같이 살아놓고 돌아가시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야? 시끄러. 장례식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해두지만 네 몫은 한 푼도 없다. 받을까봐 그딴 거? 제 분노는 극에 달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봐도 유우키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형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딴 인간들은 가족도 아니야. 하지만 1시간 후 사태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할망구를 등쳐먹다니 임마. 무슨 소리야?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어딜 도망가? 도망을 간다고?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말고. 아까 할망구 대리인이 유언을 들고 왔다고. 거기에는 전 재산을 너랑 유우키한테 주겠다고 쓰여 있었다고.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네가 쓰게 만든 거 아니야? 무슨 개소리냐고 그게? 시치미 떼지 말라니까. 자그마치 1억엔이라고. 이게 정말 거짓이면 상속받은 뒤에 싹 다 내놔. 그건 그냥 내가 포기하면 그만이잖아. 야, 그건 안 된다고. 왜? 그런 게 있어. 설마 너네 폐쇄당했냐? 뭐야, 그 폐쇄라는 건? 유언에 쓰여 있었을 거 아니야. 첫째 아들과 그의 장남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네가 쓰게 만든 건 맞나 보네. 나한테 상속 포기시키지 않는 시점에서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 작은아버지나 작은어머니는 이미 상속 포기시켰으니 나랑 유우키마저 포기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뭐 그런 거잖아. 둘째는 그냥 닥치고 형이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빨리 상속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래, 뭐 상속은 받아줄게.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너네한테는 안 줘. 뭐? 할머니가 나랑 유우키한테 전해주신 거야. 우리가 잘 쓰도록 해야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랑은 얘기해 볼 거야. 웃기지 마. 그건 내 돈이야. 아니지. 이건 할머니 돈이잖아. 죽은 인간이 어떻게 돈을 쓰냐?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우리가 할머니의 의지를 이어받아 쓰는 거라고.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너네한테서 지켜내면서 말이지. 개소리 하지 마. 그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왜? 집도 일도 있을 거 아니야. 할망구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샀단 말이야. 낭비라니. 자업자득이네. 야, 마사요시. 그럼 내 아들 돌려내. 유우키를? 걔도 상속 대상이잖아. 빨리 내놔. 나는 부당한 일이 싫거든. 절대 못 줘. 마사요시. 자, 이쯤에서 차단해야지. 그 후 할머니의 대리인분들이 집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유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사요시와 유우키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모두 그 둘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빠와 형이 멋대로 할머니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생전 증여로 치고 그 둘에게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써놓으셨습니다. 상속 재산을 노리고 흥청망청 돈을 쓴 그들은 그 후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어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팔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더군요. 형이 애지중지 키워온 장남은 그게 싫어서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비행소년이 되었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저희 집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유우키의 자전거를 한 대 사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학비가 필요해질 때 쓰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나카오미 아즈사. 평범한 32살 직장인이다. 이렇게 평범한 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유명한 컨설턴트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며 근면 성실히 일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향해 언젠간 내 회사를 차리고 싶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퇴직했다. 다행히 탄탄한 경력과 인맥 덕분에 프리랜서의 길도 순조로워 보였다. 그래도 여태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유롭게 휴직하고 싶어서 집에서 편히 쉬며 영화도 보고 독서도 즐겼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외삼촌 쇼조 씨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아즈사,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삼촌은 잘 지내? 매일 일에 파묻혀 살지. 전무님이니까 많이 바쁘겠어. 회사가 좀 더 컸으면 일이 훨씬 수월할 텐데 중소기업이 다 그렇지 뭐. 회사 간부가 보기엔 좋아 보여도 쉴 틈이 전혀 없어. 그래도 잘 지내서 다행이네. 근데 무슨 일 있어? 아, 참, 그렇지. 너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즈사, 너 회사 그만뒀다며? 며칠 전에. 그럼 일자리는 좀 찾아봤니? 지금은 일단 푹 쉬려고. 그리고 프리랜서라서 어차피 구직 활동은 안 해도 돼. 그럼 삼촌이 일을 의뢰하고 싶은데 컨설턴트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실은 우리 회사 경영이 썩 좋지 못해서 말이야. 정말? 그래도 전통 깊은 회사인데. 요즘 시대엔 어쩔 수 없지. 윗선에선 회사를 꼭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데 어깨가 무거워서 원. 혼자선 힘들지. 아즈사는 이전 회사에서 기업 경영 관련 안건을 담당했었지. 그랬지. 그럼 삼촌 좀 도와줘. 부탁해. 원래는 조금 더 빈둥빈둥 놀려고 했는데 삼촌 부탁이니 어쩔 수 없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나는 예정보다 일찍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바로 삼촌을 만나 사정을 들었다. 몇 년 전에 사장님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흔한 이야기였다. 우선은 자금의 흐름부터 파악하기 위해 매출이나 경비 등 모든 데이터를 삼촌에게 받아서 조사해보니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게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 일은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직감이었다. 우선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삼촌과 상담하기로 했다. 자료 다 확인해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역시 그렇구나. 일단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비는 늘어났어. 게다가 관리도 허술해서 어디에 돈이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사장님이 경비 관리는 외주에 맡기자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일까? 외주 맡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맡기려면 더 좋은 곳에 맡겨야 해.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야. 문제 없는 부서는 없지만 특히 영업부가 심각해. 영업부라면 우리 회사에서 비중 있는 부서야. 그러니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그 피해도 막대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해 성과는 나오지가 않아.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그런데 말이야, 그게 영업부장이 좀... 왜 그래? 사람은 좋은데 엄청 황소고집이거든. 아무리 상사라도 참견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 더구나 외주 컨설턴트가 하는 말 같은 건 분명 들은 채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 우선 회사 상황을 직접 봐야겠어. 갑자기 컨설턴트가 들이닥치면 혼란만 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료만 보는 데엔 한계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회사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가 컨설턴트라는 건 숨기는 거야. 뭐? 우선 원인을 알아봐야 하잖아. 그럼 조카가 삼촌 회사에 입사한 걸로 해서 몰래 알아봐줘.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진짜? 부탁해.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 일을 10년은 했지만 이렇게 스파이 같은 일을 해본 적은 처음이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간곡한 삼촌의 부탁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난 전무의 조카로서 입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뒷조사를 시작하니 자료로 봤던 것 이상으로 상황은 심각했다. 업무 효율은 바닥을 치고 특히 야근이 굉장히 잦았다. 퇴근하기 힘든 분위기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을 강요당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직원들 의욕 저하가 어찌나 심한지 얼마 전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놓고 낮잠 자는 직원을 봤을 정도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었는지 밝혀졌다. 이 회사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입사 후 몇 달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돈을 많이 들여 신입사원을 교육해놨지만 업무에 익숙해져 이제야 회사의 보탬이 될 즈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만다. 그리고 또 다른 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반복.
이런 판국에 돈이 나가기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높은 이직률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야, 너 지금 어디냐? 오늘 업무를 다 마쳐서 퇴근했습니다. 퇴근? 나한테 말도 없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말씀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말이야.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좋자고 퇴근한 거야? 제 업무는 다 끝냈고 제가 도와드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일을 찾아야지.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에휴,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돼. 눈치도 없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일을 저질러도 사과만 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안다니까. 죄송합니다. 됐어, 다음부터 똑바로 해. 그런데 이제 곧 망년의 날인데 네 환영회도 같이 하자고 하더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망년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 환영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윗사람이 모처럼 신경 써주는데 말이야. 거절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예정이 꽉 차서. 잔말 말고 참석해. 이는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자와라는 영업부장이다. 아주 완벽하게 전형적인 갑질 상사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원들을 이렇게 대한다. 그 갑질 때문에 병이 난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성격이 급하고 자잘한 걸 모르는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밥 먹듯이 버럭 고함을 지른다. 이래서야 회사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그런 상사 밑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조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데이터와 자료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과도 교류하며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연히 곧바로 삼촌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생각보다 일이 심각해. 뭐 알아낸 거 있니? 경비 중에서도 접대비 비율이 상당해. 영업부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다른 직원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자와 부장이 경비 좀 아끼라고 닥달을 하나 봐. 심지어 접대비는 웬만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접대비는 크게 늘어났어. 그게 무슨 의미란 거니? 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횡령이지. 에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 물론 이미 다 조사했어. 접대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이자와 부장이야. 그건 너도 잘 알다시피 그저 열심히 영업일을 했던 걸 수도 있잖아. 부장님은 지금 영업일을 직접 안 다니셔. 그 일은 대부분 과장님의 몫이라서 부장님은 아예 거래처 접대에서 손을 떼셨어. 티 안 나게 횡령하려고 다른 직원들이 접대비를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흥신소에 지인이 있어서 증거도 확보할 거야. 그리고 경찰 불러서 그쪽에 넘기면 문제 해결이지. 그건 안 돼. 뭐? 이자와랑 알고 지낸 지 오래야. 분명 다 사정이 있을 거야. 몇 년 전에 아내와 이혼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괜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 그럼 어떡하게. 횡령을 저지른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회사에 남아있으면 회사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될 거야. 내가 이자화한테 잘 말해둘게. 넌 이만 이 일에서 손 떼렴. 그럼 나 컨설턴트 잘린 거야? 그래, 내가 때를 봐서 회사에 퇴직서를 내마. 아무래도 삼촌은 이번 일을 조용히 덮으려는 모양이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오랫동안 운영된 기업에선 그리 드문 일도 아니라고 한다. 묘하게 관계가 얽힌 사람을 동정해서 이렇게 눈 씻고 봐도 범죄인 행위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부패한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갔다. 무엇보다 내 입장은 무시하고 스파이 짓이나 시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날 그만두게 한 삼촌에게도 화가 났다. 그렇게 갑질을 일삼는 부장이 앞으로도 계속 활개를 친다는 것도 못마땅했다. 난 복수를 위해 삼촌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얼마간 회사에 남기로 했다. 그리고 직장 동료끼리 비밀리에 모여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몇 개월 뒤 삼촌한테 다급하게 메시지가 왔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서류 받았지? 노동조합 결성했어. 그걸 누가 몰라? 내가 지금 묻는 건 왜 직원들이 일하러 회사에 안 나오냔 말이야. 동맹 파업이란 거야. 그것도 서류로 보냈는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주장이야. 야근 많이 시키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야근 수당을 지급하기 전까지 단체로 파업하기로 했어. 그런 바보 같은 계획에 우리 직원들을 끌어들인 거야? 이런 짓 하고도 다들 그냥 무사할 줄 알아? 어쩔 생각인데? 전부 다 해고할 거야?
이 노동조합엔 전 직원의 3분의 2가 참가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자르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것과 별개로 이저하 부장도 횡령 혐의로 고소 진행할 거야. 난 어려운 회사를 좀 도와달라고 널 고용한 거야. 그런데 회사를 궁지로 내몰면 어떡해? 컨설턴트 일은 손 떼라며. 지금은 그냥 직원이지. 알았어. 미안해. 근데 우린 지금 돈이 없어서 바로 수당 주긴 힘들어.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간부 봉급을 줄이면 되지. 그건 지금까지 회사에 충성해온 사람들이 받는 정당한 보수야. 회사 간부는 원래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야. 그러니 회사 상황이 어려우면 당연히 간부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다른 직원보다 임금이 훨씬 높은 거잖아. 아저사, 그런 말 말고. 이것도 회사 실적을 높이려면 필요한 거야. 횡령하는 상사나 그걸 알고도 눈 감아주는 간부.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내보내야지. 나는 동료를 하나하나 찾아가 설득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해 파업을 일으켰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일이 커지게 되자 간부들도 역시 문제를 못 본 척하긴 어려웠다. 결국 이 얘기가 전 사장의 귀에도 들어가서 아들인 현 사장과 삼촌을 비롯한 간부들은 된통 깨졌다고 한다. 현 사장은 해임되고 전 사장이 다시 임시로 사장직에 앉아 간부들 봉급도 크게 삭감했다. 그래서 다들 이자와 부장을 감싸줄 여유도 없어지자 결국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게 됐다. 당연히 회사를 떠나는 건 물론이고 전 사장님은 나에게 직접 컨설턴트 일을 의뢰하셨다. 난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서 거침없이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제 이름은 후토시 45살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된 접대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심각한 비만이 되었습니다. 소시적인 육상으로 단련된 다리 근육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살죠. 이런 저에게도 얼마 전까지는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뚱뚱한 중년 남자에게 실증이 나서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그때 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절 싫어하는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데이트를 하거나 집안일도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봤지만 뭘 해도 아내 심기를 거슬러서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었죠. 아내는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딸에게 하소연했는지 어느새 딸에게도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딸이 엄마를 닮아가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2가 되는 딸 레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항상 절 무시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읽었는데 그렇게 제 앞에 지옥길이 열렸습니다. 엄마랑 언제 이혼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말 했어? 다 알면서 뭘 물어? 엄마 남자친구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아는 거니? 이미 여러 번 만나봤는데. 뭐?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줬어? 엄마 남친 엄청 잘생겼다. 누구랑은 달리 뚱땡이도 아니고.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 사람 만난 거 왜 말 안 했어? 내가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데? 난 이제 아빠도 아니니? 피만 이어진 거지. 요즘 자기 모습 거울로 본 적은 있어? 배 나온 중년 아재가 아빠라니 진짜 극혐이야. 엄마 남친은 완전 내가 꿈꾸던 아빠거든. 키도 크지, 잘생겼지, 회사도 경영하고 완전 부자야. 스펙 완전 쩔지 않아? 결혼한 여자한테 손을 대다니 그것만 봐도 분명 멀쩡한 놈은 아닐 거야. 그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달라고. 엄마한테 아무 연락도 안 왔는데. 너랑 말도 섞기 싫어서 이젠 이혼하잔 연락도 하기 싫대. 제발 눈치 좀 챙기자. 아,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딸이랑 아내한테 버림받았지? 원인 제공은 네가 했네. 그래도 그렇지. 아빠한테 너가 뭐야? 그만해. 싫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엄마 남친이 내 아빠거든.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사준다. 얼마 전에도 나한테 비싼 명품백 사줬거든. 그리고 엄마 손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힌다고. 집안일 안 하면 밥은 어떻게 먹고? 다 배달시키지. 그러면 살은 안 찌니? 뭐?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배려심이라는 게 눈꽃만큼도 없나 봐. 그리고 넌 그런 말 할 자격 없거든. 돼지 주제에. 그래, 미안하다. 그래도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당신 말고 딴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 마. 나 친구도 엄청 많거든. 그거 알아? 나 SNS 팔로워 1000명이나 있어. 그중에서 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은 얼마나 있고? 셀 수 없이 많지. 글 하나 올리면 도와주는 사람 천지야. 애초에 힘든 일 있으면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없어.
그래, 아빠랑 엄마는 아마 이혼할 거야. 넌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구랑 살고 싶니? 물어볼 필요가 있나? 일단 말해줘. 당연히 엄마랑 살아야지. 너랑 같이 살면 하루 만에 질식할걸. 알겠다. 근데 진짜 역겨우니까 욕조에 머리까지 넣고 1시간 동안 나오지 마. 레미의 말처럼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흥신소에 의뢰까지 해서 이미 여러 증거를 모아둔 상황이었죠. 아내의 성격상 분명 트집을 잡아서 저한테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저는 이혼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친구가 아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던 증거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내주려는 순간 뭐야? 데이터가 없어졌잖아. 사라진 데이터 대신 핸드폰에 있던 것은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절 놀리는 딸의 사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딸이 멋대로 제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도 남김없이요? 컴퓨터에도 백업해뒀고 흥신소에도 데이터가 남아있을 테니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따님이 부인분 영향을 많이 받았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실실 웃으며 절 보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뜯어내려면 어디 뜯어내봐.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눠. 그 뒤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상관없어.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해줘. 뭐? 당신이 나한테 변호사 내세우는 거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증거도 없으면서 그만 좀 뒤집어 씌워. 당신이 한 짓은? 난 몇 년이고 당신의 가정폭력을 견디고 살았어. 그거야말로 증거는 있고? 레미가 증인이거든. 당신 좋을 대로 해. 아내와 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직 허무함과 슬픔뿐이었죠. 아내와 딸은 절 비웃기라도 하듯 집을 나갔습니다. 바람핀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갔겠죠. 아내에게도 말했듯이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뭐야? 엄마한테 왜 위자료를 청구해? 증거는 지워줬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핸드폰에만 저장해둘 리가 없잖아. 이미 다 백업해뒀거든. 뭐? 핸드폰에 있던 건 변호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골라둔 거야.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 비겁해. 딸을 시켜서 몰래 남편 핸드폰 열어본 건 비겁하지 않고? 엄만 괜찮거든. 애초에 내가 하겠다고 말한 거야. 넌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니까 어찌되든 상관없잖아. 왜 엄마한테 돈 못 뜯어내 안달이야. 이유야 어찌됐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 왜 저래 진짜. 양육비도 안 내는 주제에. 엄마한테 못 들었나 본데 양육비는 한꺼번에 줬어.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 합해서 300만 엔 전부. 거짓말 마. 그런 거짓말 해서 뭘 하겠어. 레미도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더러워. 이제 정말 남이구나. 이미 그전부터 남이었어 이 돼지야. 어른도 상처는 받아. 내 알바야? 과다 출혈이나 되라. 그럼 살도 좀 빠지지 않겠어? 잘 지내렴. 그 후로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고 제 주장만 인정받아서 아내한테 300만 엔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봤자 줬던 양육비가 그대로 돌아왔을 뿐이지만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기에는 넓은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살게 되어 가슴이 아플 줄 알았지만 원래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렇지만 역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서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헬스장이나 다녀볼까? 근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니 살이 더 빠져서 삼겹살 배가 식스팩으로 변했습니다. 레미는 잘 지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질색을 하겠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산 지 어언 2년.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줘. 이렇게 못 살아. 무슨 일 있어? 그 사람이 이상해. 여기서 살 더 찌면 나 진짜 큰일 나.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누구야? 나야. 뭐? 그 사람 진짜 미쳤나 봐. 나랑 엄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도록 먹였어. 그런데 집엔 거울 하나 없지. 뒤룩뒤룩 살찐 나랑 엄마를 보면서 실실거린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렇게 뚱뚱해졌어. 근데 이제 먹는 걸 못 멈추겠어. 그런 취향이 있는 남자였군. 제발 살려줘. 안타깝지만 그럴 일 없을 거야. 대체 왜 딸이 공경에 처했는데도? 내 프로필 사진 봤어?
봤어. 누군데? 나야. 말도 안 돼. 너희가 집을 나간 충격으로 지방만 30kg가 빠졌어. 이제 알겠어? 너희가 그 정도로 뼈아픈 상처를 나한테 준 거라고. 잠깐만. 뭐야? 엄청 멋지잖아. 내가 꿈꾸던 아빠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좀 도와줘. 이대로라면 나랑 엄마가 병 걸려 죽게 생겼어. 아빠밖에 없다고. 1000명이나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사귄 사람들이야. 다들 거짓말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기만 해.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그게 끝이야? 우리 안 도와줄 거야? 나한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 알 거다. 이건 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란다. 제발 좀 아빠. 우리 좀 도와줘. 잘 새겨들어. 만약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2번 다시 다른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도 말고 깔보지도 마. 응, 알겠어. 절대 안 그럴게. 약속할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마. 잠깐, 제발 우리 버리지 마. 잘 살아 레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빠로서 제 행동은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랑 힘내서 잘 살아. 저는 부당한 일을 싫어하는 32살 셀러리맨 스고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성격 때문에 여자한테 차인 횟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덕에 아직까지도 독신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소수 정예로 확실하게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사옥은 솔직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고 까놓고 말해서 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국 고장났다! 그 해는 각지에서 과거 최고 기온을 갱신할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었고 실외 기온이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저희는 선풍기만 의지하며 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 상태로 정장 입고 있으면 다들 열사병으로 쓰러질걸요? 에어컨이 고쳐질 때까지 자율복장을 허가한다고 전하게.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내에 있는 동안에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은 다들 시원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업무에 임했으나 사치우스 하나요라고 하는 사무직 여자만 폭염 속에서도 계속 긴팔 긴바지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극도로 추위를 타는 사람인 건가? 하지만 일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얼굴도 빨간데? 걱정이 된 저는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일이 끝나면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집으로 휙 가버리고 일할 때 말고는 남자를 피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방치해뒀다간 일이라도 터질 수 있으니 일단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 후에 미안해. 무슨 일 있나요? 아니, 에어컨 고장난 그 찜질방 같은 사무실에서 긴팔 긴바지만 입고 있길래 걱정이 돼서. 괜찮은 거야? 알고 있겠지만 시원한 복장하고 일해도 돼. 감사합니다. 근데 저 괜찮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입고 있는 거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데? 사정이 있을 테니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야. 뭔가 고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도 돼.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래? 저 죄송한데 업무 외에는 이런 연락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해. 연락은 안 할게. 그래도 무리는 하지 마. 네. 주말이 되었고 회사에서 매년 열리는 바비큐 파티가 열려 햇볕이 내리쬐는 강가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날도 기온은 매우 높았고 점심쯤 되자 거의 38도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우스 씨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피하는 눈치라 말을 거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 고기를 구우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설마 열사병으로 쓰러졌나? 방치해두면 큰일 날 텐데.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움받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사치우스 씨, 괜찮아? 저 무슨 일이시죠? 아, 다행이다. 의식은 있나 보네. 오늘도 두꺼운 옷 입고 왔길래 열사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괜찮습니다. 잠깐 그늘로 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구나. 이온 음료라도 가져다 줄까? 괜찮거든요. 저 그냥 돌아갈게요. 에? 이제 막 시작했는데? 죄송해요. 다른 분들께 잘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미운 털 박히고 말았네. 주최자에게 사치우스 씨가 돌아갔다고 전하자. 에? 근데 저거 사치우스 씨 가방 아니야? 벤치에 가방을 두고 간 거였습니다. 수고 씨, 미안한데 좀 갖다 주고 올래? 근데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고? 지금 간다는 말은 누가 데리러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겠어? 주차장이구나. 갔다 와. 이쯤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냅둬. 싫어하는 거 티나는데 다른 사람 시키던가 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하지만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는 것도 저의 성격이라 그냥 쓱 건네주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가 있긴 했으나 야! 빨리 가자고! 왜? 오늘 파티는 회사 주최라서 참가해도 된다고 말했으면서. 생각해보니까 회사에도 솔로인 남자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노출 안 되는 옷도 입고 왔잖아. 네가 말하는 거 다 지키고 있다고. 시끄러! 내가 싫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오라고! 알겠으니까 나봐. 저기요, 뭐 하시는 겁니까? 수고 씨? 뭐야 이 새끼나! 사치우스 씨 직장 동료 수고호입니다. 인연이 진짜 역시 남자랑 놀아나고 있었네! 하지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방을 놓고 갔길래 갖다 주러 왔을 뿐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남자만 보면 꼬리치는 년이라고?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한테 그게 할 말이야?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닌 거면 네가 왜 신경을 쓰고 앉았어? 꺼져 이 새끼야! 하지마. 이 사람은 관계 없다고.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사치우스 씨... 죄송해요. 둘은 차를 타고 난폭한 운전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뜨거운 태양에 달아오른 아스팔트에 볼이 타들어가며 그저 안타까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도 저는 그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어중간하게 끼어든 탓에 그 남자가 사치우스 씨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주에 그녀가 회사를 오면 얘기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으나 네? 사치우스 씨가 퇴사했다고요? 인사부의 말에 따르면 오늘 아침 사치우스 씨 본인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뭔 일 있었구나. 근데 내가 연락을 하면 그녀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루 종일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저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그것보다 사치우스 씨는 괜찮은 거야? 나한테 연락해도 남자친구가 화 안 내? 조금 전에 파친코 하러 가서 들어오려면 좀 멀었어요. 저를 때리는 것도 질렸을 테고. 맞았어?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빨리 도망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도망쳐봐야 또 붙잡히고 말 테니까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자친구 맞지? 네. 나같이 매번 여자한테 차이기만 하는 놈이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겠지만 적어도 여자한테 손찌검하는 건 정말 아니야. 스고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정의롭기도 하고 일도 잘하시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어서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회사에서도 복사기 같은 거 자꾸 고장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해야 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런가요? 당연하지. 사치우스 씨는 배려심도 좋고 세세한 것도 눈치를 잘 채니까 사무로 있으면서 얼마나 도움되는데.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사치우스 씨가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다들 얼마나 슬퍼하는데 인사부도 사치우스 씨가 그만두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들었어. 저 도움이 되고 있긴 했나요? 이런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 아직 안 늦었어. 그래도 무서워요.
나는 남자라서 그런 입장이 되어본 적 없다 보니 무책임한 말은 못하겠지만 사치우스 씨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신세 많이 줬습니다. 사치우스 씨! 이거 내 주소야. 도쿄도 땡땡구 땡땡땡땡.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부탁이니까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줘. 읽은 표시는 떴지만 그 이후로 그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연락을 주고받은 걸 남자친구에게 들키지 않도록 기록도 바로 지웠을 테고 이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회사가 거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아서 회사 측에서도 그녀의 퇴사 수속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저는 아직도 무거운 가슴을 내려놓지 못한 채로 터벅터벅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근처 공원 벤치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사치우스 씨? 스고 씨? 다가가 보니 그녀는 항상 입던 긴팔이 아닌 거의 속옷 같은 캐미소를 입고 바지는 잠옷인지 속옷인지 모를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시퍼런 멍투성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전 진짜 됐으니까 이거 입어. 감사합니다. 이런 차림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빼앗기고 집에서 감금당했거든요.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스고우 씨가 해주신 말이 생각나서 보내주신 주소를 생각해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용기 내주었구나. 그래도 무서워요. 혹시 걔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이제 괜찮아. 나머지는 부당한 일을 싫어하는 이 모쏠한테 맡겨두라고. 스고우 씨. 분명 감금된 상태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그녀는 쇠약해져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의 목소리가.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게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우리들을 알아챘는지 하나야! 네 멋대로 집 나와서 뭐하고 있냐? 류타, 그 여자 누구야? 아까 클럽에서 만난 레나입니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이 남자 얼마 전 바비큐 파티할 때 너 따라온 새끼잖아? 니도 진짜로 뭐 있나 보네? 소중하게 다뤄야 할 여자친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감금해놓고 다른 여자를 손대는 네가 그딴 말 할 처지는 아니지. 닥쳐 이 새끼야. 똑바로 들어. 남자의 바람은 그냥 놀이고 여자의 바람은 사형이야. 어느 나라 법이냐? 바람은 바람이지. 바람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야, 하나요. 가자. 싫어. 또 처맞고 싶냐? 어딜 데려가? 진짜 뒤지고 싶어? 너도 한번 똑같이 맞아봐. 너 얼마 전에는 못 싸우던데? 너한테 당한 걸 반성하고 가라데 인강을 듣기 시작했지. 이런 미친! 넘어진 류타 옆을 보니 어느샌가 사치우스 씨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나요! 나 좀 이렇게 세워줘! 사치우스 씨! 너 같은 여자를 곁에 두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한번 봐줄 테니까 빨리! 설마 이 지경이 되어도 정을 못 버린 건가? 하고 있는데 너 같은 바람둥이를 누가 좋다고 사귀어줘.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 순간 그녀의 혼신이 담긴 발차기가 쓰러진 남자친구 명치에 제대로 명중했습니다. 하나요? 들리지? 스고우 씨가 불러주신 경찰. 앞으로 네가 신세지게 될 거야. 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야! 이 멍들 다 책임 물을 거니까 기대해. 용서해줘! 이거나 처마셔. 그 후 류타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류타는 우리가 폭력범이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전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치우스 씨에게 가한 장기간에 걸친 폭력은 그 죄가 무거워 출소까지 꽤 걸릴 거라고 합니다. 아까 뭘 마시게 한 거야? 비밀이에요. 모르는 편이 낫나 보구만. 저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사치우스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지. 그보다 남자친구가 출소 후에 찾아올까봐 걱정이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치우스 씨의 미소를 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회사로 찾아와 퇴사를 철회해달라고 인사부까지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사히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멍이 나아
깨끗해진 팔다리가 보이는 반팔 차림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성격도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가끔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심신 모두 회복되었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들려드리죠. 마사요시 씨? 아, 미안.